LG전금증권에서 온 김준성입니다. 오늘 저는 자동차 산업의 대변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저는 탑다운 관점에서의 시장의 변화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서 향후에 이제 업체별로 어떠한 변화와 이제 성장과 이제 후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전기차 쪽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한 2-3년 동안 이제 배터리나 소재 같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맞이할 20년과 21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500만 대,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비중에서는 5%를 넘기면서 더 이상 이제 이 시장이 될 거냐 말 거냐라는 왈가왈부보다는 메인스트림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저는 그 관점에서 각 시장별 동향과 그 시장별 동향 속에서의 영향, 그리고 그 동향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LG화학이나 기타 소재 업체들과 미팅을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거론되어 왔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19년부터 뉴 에너지 비이클, NEV 규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이 규제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00만 대를 파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올해부터 판매 물량의 10%, 10만 포인트 정도를 전기차를 팔아서 확보하거나,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충분히 확보한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재무적 부담을 지우는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 끝에 오른쪽 막대 차트를 보시면 작년까지 우리가 이 규제가 시작되면 NEV 크레딧 가격이 한 적어도 만위안 정도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전기차를 지어야겠다 라는 계획을 먹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왼쪽 끝에 차트를 보시면 이 중국의 자동차 수요라는 것이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작년 9월부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100만 대를 팔 거라고 예상했던 회사는 70만 대 밖에는 팔지 못하는 양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즉 10만 포인트의 수요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업체가 7만 밖에는 수요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 어찌됐던 중국은 대도시에서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 규제가 있다 보니 대도시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YOY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 공급량, NEV 크레딧의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요량은 예상을 하회하다 보니까 오른쪽 막대 차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이 크레딧 가격이 1분기에 450위안, 그리고 2분기에는 150위안,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100위안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0위안이면 우리가 중국 여행 자주 가시는데요. 중국에서 우리가 여행 갈 때 환전하는 단위입니다. 2만 원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100만 대를 파는 회사가 10만 포인트가 필요하다. 예상했던 그 크레딧 과징금은 2천억에 달했었으나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은 20억만 내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현이 됐고, 전기차 만들어서 팔아봤자 아직은 적자 국면이고 부담되는데 그럼 계획을 좀 늦춰가지 라는 생각을 글로벌 OEM들이 하다 보니까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는 생각보다 굉장히 더딘 흐름, 심지어는 7, 8월에는 YOY 역성장을 하는 모습까지 발현이 됐던 겁니다. 이어서 미국 시장을 조금 보면은요, 오른쪽 두 차트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차트는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의 월별 전기차 수요고요. 오른쪽 끝에 차트는 테슬라를 뺀 전기차 월간 수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소비자 구매 의향은 이것이 전기차라서 산다라기보다는 럭셔리 액세서리를 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전기차 진수요는 테슬라를 뺀 오른쪽 차트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워낙 낮게 형성이 되고 기름에 대한 텍스가 낮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사는 것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지는 국면이었고, 실제로 18년에 다음 차를 전기차로 사고자 하는 서베이 응답자 비율이 25%였으나 19년에는 17%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왼쪽을 보시면 지난 8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만들었던 환경 규제를 전부 폐기해버리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는 더딘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중론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전기차는 안 되는 거냐?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유럽의 등장 때문이죠. 사실 유럽에서의 환경 규제, 내년에 시작되는 이 환경 규제는 14년에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지난 상반기만 해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조차도 이 규제가 워낙 강력하고 공격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아니면 폐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달 유럽 집행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20년 이 규제의 강행이 결정이 됐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아주 급해집니다. 일례로 BMW와 다임러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공동 개발을 올해 발표를 하고 푸조와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급히 10월달에 합병을 하고 폭스바겐은 자신의 MEV 플랫폼을 포드에게 주는 걸 지난 7월달에 확정을 짓죠. 규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면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올해까지는 130g 내가 파는 차에 평균 킬로미터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130g 내외 정도 이하로 맞추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20에서 130 정도의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규제는 내연기관을 OK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규제가 95g으로 떨어지게 되고 95g의 의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현재 8, 90 정도의 킬로미터당 그램수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까지 인정. 그리고 25년에는 55g으로 떨어지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3, 40 정도 배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도 배척하는 정책이 발현됩니다. 자, 이 규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내년에 이걸 못 맞추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30조 정도는 뜯어낼 것 같아.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탑 10 브랜드의 합산 순위 컨센서스가 80조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30조를 뜯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내가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없어서 저 그램수를 못 맞추면 돈만 퍼내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할 때가 많은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 박살나는 상황이 될 거고,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를 내놔서 이렇게 규제를 맞출 수 있는 브랜드는 남이 내는 과징금 3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갖고 유럽연합이 충전소를 중국보다 더 많이 보조금을 아주 높게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성장하는 논하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년 이후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디레이팅과 리레이팅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 테이블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을 보시겠습니다. 18년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탄소 배출량을 정리를 해놨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2020년 목표 배출량,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95g 더하기 0.033 곱하기 내무게 빼기 산업평균 무게라 무게에 따라 기준이 조금 상이하긴 한데, 어쨌든 가장 끝에 열을 보시면 괴리율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괴리율 때문에 어떤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지 주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BMW나 벤츠를 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BMW와 벤츠는 참 장사를 잘해왔습니다. 왼쪽에 BMW, 오른쪽에 벤츠, 다임러의 막대 차트는 지난 5년 동안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그라미 이익률. 비록 19년에는 과거에 얘네가 환경 관련돼서 사기쳤던 거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익률이 좀 떨어지지만 영업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5년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 이제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세그먼트별 탄소 배출량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차, 그리고 럭셔리, 스포츠, 이 세 개의 세그먼트가 가장 탄소 배출량이 높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세 개의 교집합이 BMW, 다임러라는 것을. 그래서 오른쪽 막대를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BMW, 다임러가 벌었던 파란색 막대 그래프 평균 순이익 대비 내년에 내야 될 벌금이 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한 우려로 신저가가 간다. 하나가 더 있죠. BMW와 다임러의 전기차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은 BMW의 대표적인 전기차인 i3의 동종 가격
비슷한 가격의 모델들과의 주행거리 비교를 그려 넣었고요. 오른쪽은 한 달 전에 나온 벤츠의 EQC라는 차의 주행거리와 동가격대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왜 그럴까? BMW는 3시리즈부터 7시리즈 X3, X5를 만드는 CLAR이라는 내연기관 플랫폼의 전기차를 우겨 만듭니다. 그리고 벤츠는 마찬가지로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GLC를 만드는 MRI라는 플랫폼의 저런 전기차를 우겨 만드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BMW와 다임러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투자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너는 왜 모듈러 플랫폼, 전기차 전용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느냐? BMW와 다임러의 답변은 우리는 폭스바겐을 보면서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MEB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폭스바겐이 12조를 썼고 이 개별 플랫폼을 가지고 차를 만들려면 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10조 이상의 돈을 우리가 매년 1조 이상씩 삼각해 가며 투자하기에는 전기차 수요는 그렇게 섹시하게 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해 왔던 거죠. 그리고 이 두 회사들은 우리가 만드는 하이 퍼포먼스 자동차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그 차를 선호할 거다라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맞지 않는 답변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년 신저가로 이어져 왔던 거죠. 급해진 두 회사는 지난 3월 달에 BMW 다임러가 공동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도 전기차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개발하면 빨리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 저희를 좋아해 주세요라고 어필했지만 지난 9월 BMW의 경영진이 그런 기조에 대한 반대 기류를 표시하며 결국 파토가 나고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BMW 내연기관에 우겨 만드는 컨버전스 플랫폼, 그리고 오른쪽에 폭스바겐이 가고 있는 MEB 플랫폼, 모듈러 플랫폼을 만들어 다종의 차를 대량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200개에 달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들어봄직한 글로벌 OEM이 30-40개 정도 되는데 오른쪽 길을 택한 회사는 겨우 7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드느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인 비교가 나옵니다. 아래 그림은 모듈러 플랫폼의 전기차가 배터리를 얼마나 깔 수 있는지, 윗 그림은 컨버전스 플랫폼, BMW 같은 홀류 생산 방식의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입니다. 내연기관 디자인에 우겨 만들다 보면 배터리도 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 감속기, BMS의 사이즈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적 효율을 위한 설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 아저씨는 BMW에서 20년을 근무한 i3와 i8을 개발한 EV 개발 총괄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2016년에 회사를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튼이라는 전기차 회사를 창업하죠. 이 사람이 올해 3월에 인터뷰를 로이터와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 나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독일 회사들의 대응, 어떤 대응? 컨벤셔널 자동차에 우겨 만드는 방식은 실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을 하죠. 바로 이것이 컨센서스가 되고 우리는 이제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커질 전기차 시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제 전기차가 커지는 만큼 줄어들 내연기관에서 헉헉대고 전기차에서는 경쟁력을 내지 못하고 과징금을 내는 회사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플랫폼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제일 왼쪽 하단에 폭스바겐, 잘 알고 계신 대로 올해 9월 달에 MEB를 오픈한 플랫폼 사업의 선도주자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현대차, 전 세계 두 번째로 플랫폼 사업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의 PPE는 MEB의 파생이니까 같은 거라고 스킵하고요. 토요타, 수바루가 20년에 있지만 이것은 현재 전기차가 없는 토요타가 중국에서 두 종의 전기차를 하나 내놓을 뿐이고 모듈러 플랫폼은 25년, 얘가 7번째고요. 르노 닛산이 내년에 3번째, 그리고 21년에 벤츠의 EQS는 모듈러 플랫폼이 아닌 개별 모델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킵, 포드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컨셉이기 때문에 스킵, 그리고 22년에 GM이 4번째, 23년에 포드가 5번째, 혼다가 6번째, 토요타가 7번째, 딱 이 정도 회사가 전기차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인 폭스바겐의 주가를 보시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라고 얘기하기에는 주가가 정말 뭐 BMW 다임러처럼 신저가를 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무관심하고 지루하고 관망하는 모습의 주가 흐름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볼륨의 저주입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의 현대차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1,400만 대에 달하는 시장 사이즈에서 폭스바겐이 거의 400만 대 가까이를 파니까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분모를 갖고 있죠. 그 400만 대를 갖고 평균 연비, 평균 탄소 배출량을 95g 내외로 맞추려면 최소 전기차가 60만 대는 팔아야 하는데 올해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30만 대밖에는 전망이 안 됩니다. 내년에 늘어서 60만 대 정도 전망을 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지만 일단 맞고 가는 거죠. 내년에 폭스바겐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판매 볼륨 전망입니다. 이제 혹자에 따라서는 10만에서 20만 대 정도 레인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15만 대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만 대를 유럽에 넣겠다는데 그럼 가운데 그림의 왼쪽 막대 그림 10만 대를 팔았을 때 얘가 달성할 수 있는 그램 수는 125g입니다. 자, 그러면 벌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5 빼기 얘의 기준인 96 빼면 30이죠. 30 곱하기 95유로 13만원 곱하기 400만 대. 그래서 오른쪽 끝에 차트처럼 9.9 빌리언 유로 13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되니 사실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맞춰서 25년까지 와서 60만 대를 만약에 채웠다. 근데 25년이 되면 55g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폭스바겐의 대응에 대해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폭스바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해지죠. 벌금을 내는 것보단 적자로라도 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D3를 대당 500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보면서라도 물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더 나아가 포드에게 자신의 MEB를 공유하며 적자 모델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관망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조금 페이지를 넘겨서 17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현대기아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이 그림은 현대기아차 합산 글로벌 월간 기준 전기차 판매 추이입니다.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호나와 니로 EV가 나오고 나서 그 신차 효과가 대박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의 글로벌 총 수요에서의 점유율이 지난 한 7년 동안 지지고 볶고했지만 언제나 5등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고착화돼서 등수가 잘 바뀌지가 않고 판매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지난 6년 동안 20등 밖에서 현재 5등까지 올라왔고 총 수요 관점에서 1등, 2등인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순위권 밖에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서 1등 테슬라, 2등 BYD에 이어 5등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 볼륨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의미가 있는데 이유는 뭘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전세계 주요 전기차의 주행거리 순서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1등, 3등, 4등이 테슬라, 2등, 5등이 현대기아차인 거죠. 이런 연유로 올해 해외 저널에서 구글에 저희가 2019 EV 오브 더 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의 모든 기관의 평가에서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8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합산 100만 대 조금 넘게 103만 대 정도를 팔았고 전기차를 2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전체 볼륨 비중 2%였죠. 19년 7월까지 그 숫자는 29,177대로 올라왔고 지금 10월까지 4만 대를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5만 대를 넘길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작년 대비 250% 성장인데 현재 코나 EV가 흑자 전환이 유럽에서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하나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우호적이었거든요. 왜 인센티브를 안 쓸 수 있었을까? 5만 대를 파는 환경 속에 현재 백오더가 7만 대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만 보면 전체 점유율은 6%,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벌금을 낼 거냐 말 거냐? 100만 대를 팔 거라고 보고 거기서 백오더와 그리고 올해 판매량
정도를 감안해서 저는 10만 5천 대 정도를 추정했고요. 현대기아차 내부에서는 이 이상을 보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비스 주가가 좋았는데 그 좋은 이유는 지난달 코나 니로의 EV 판매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차트에서 한 번 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모비스가 좋았고요. 그 모비스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계산을 해보면 내연기관 79만 대, 하이브리드 66만 5천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만 대, EV 10만 대, 이것을 아래에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가중평균을 해줍니다. 그러면 볼륨 가중치를 했을 때 106.3이 나오고, 이 내년엔 슈퍼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EV는 볼륨 가중치를 2배 주죠. 그럼 98.8. 그리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탄소 배출 저감 장치가 달면 7g을 더 빼줍니다. 91.8. 현대기아차의 기준인 93.6을 통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신차 효과로 이익을 잘 내봤자 주가는 그걸로는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은 올해 8, 90조를 보는 탑10 브랜드가 내년에 30조를 누가 낼 거에 대한 관심에 쏠려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죽는 놈과 사는 놈을 가르고 거기서부터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얘네가 과연 이런 출하를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다른 브랜드까지 계속 고려하고 있고, 이것이 발현될 수 있는 3, 4월 이후에 정말로 차별화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전기차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그 밸류 체인은 이렇게 보고 계신 6개의 박스로 구현이 됩니다. 이 6개의 박스에서 제일 왼쪽이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셀, 그리고 셀을 받아와서 자동차 회사가 패키징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전기차 관련 부품들을 넣고, 이것들을 플랫폼 관점에서 인터그레이션 하는, 여기까지가 자동차의 영역.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프라,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이렇게 전기차의 밸류체인이 구성이 됩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속해 있는 저 두 가지 영역을 요약해 보면, 내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좋은 전기차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내놔서 많이 팔고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해나간다는 게 구상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시지 말고 제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21페이지의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의 원가 구조 비교입니다. 왼쪽의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로 갈 때는 엔진 값은 빠지지만 그만큼 배터리 값이 붙고 거기에 전기차 전용 부품들이 붙고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 상황을 반영해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는 50% 정도 원가가 비쌉니다. 그럼 어떻게 내연기관만큼 원가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 보시면 왼쪽에서 다섯 번째 파트너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아까 포드가 폭스바겐의 MEB를 갖다 쓰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구동 시스템을 잘하는 회사나 플랫폼을 잘하는 회사로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다수의 전기차 회사가 지금 입지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쉐어링이 파트너십이 될 것 같고요. 파트너십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가면 Reduction in Battery Pack Cost to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100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이 배터리 가격이 $100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 정도 원가 절감을 더 할 수 있다는 건데, 왼쪽 차트를 보시면 코발트와 리튬 가격이 2018년 남미에서 광산이 너무 많이 생기며 공급 과잉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의 전망치,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하는데, 오른쪽 끝에 차트 17년, 18년, 19년에 전망하는 25년, 30년의 배터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더 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그를 통한 판매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배터리 셀. 셀은 사오는 거죠, 배터리 회사한테.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 패키징, 그리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인버터, 컨버터, 온보드 차저 등을 얘기하고요. 모터,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1단 변속기라고 하고 감속기라고도 합니다. 팩부터 트랜스미션까지가 기존의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을 대체하는 전기차 구동 시스템입니다.
이 구동 시스템을 얼마나 내재화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아랫줄을 보시죠. 쉐보레 볼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신의 기술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닛산 리프를 보겠습니다. 모터 정도 자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네 번째 줄에 폭스바겐, MEB를 하는 회사인 만큼 팩과 모터와 감속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구동 시스템 기술을 완전 내재화한 회사가 누가 있냐? 네이티브 EV 자동차 회사인 BYD와 테슬라, 전 세계 점유율 1등, 2등 회사들이죠. 그리고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얘가 차와정 때 잘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작살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바뀌는 시장에서 얘가 잘한다고? 일단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얘네가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 시장에서 잘한다라는 지표도 사실은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팩트니까 우린 받아들이는데요. 두 번째로 플랫폼에서도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를 한다는 점에서 약간 이질감이 들고, 이런 전기차 관련된 핵심 부품에서 내재화가 되어 있는 유일한 글로벌 기존 자동차 업체다라는 게 또 이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BMW는 왜 전기차를 안 하려고 할까와 비슷합니다. BMW는 자동차의 역사입니다. 벤츠도 마찬가지죠. 13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자동차를 지금까지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강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오래 개발했고 오래 해본 애가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누가 먼저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친환경차 구동 시스템을 연구 개발해 왔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아래에 있는 GM입니다. 근데 GM이 70년대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음모론 관련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있죠. 2003년에 원유 메이저의 압박이었든 정부의 압박이었던 EV1이라 불리던 전기차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그리고 2008년에는 자본 잠식으로 상폐가 되며 12년에 달하는 연구개발 단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인력이 다 나갔죠. 그래서 저 상황이 됐는데, 그럼 두 번째로 오래 한 해는 누구냐? 바로 토요타입니다. 80년대에 시작했고 지금 바로 하이브리드의 초강자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세션을 하면서 제가 토요타가 잘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토요타는 전기차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좀 중점을 뒀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토요타는 전기차 수요, 그거 원가도 비싸고 소비자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오래 걸릴 일인데 아마도 하이브리드가 더 오랫동안 다리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기차 개발에 미진했습니다. 가장 긴 개발 역사를 갖고 왔고 하이브리드의 최강자지만 전기차 개발에 미진했고, 현대기아차가 2025년까지 170만 대에 달하는 친환경차를 판다고 전망하는 상황에서도 토요타는 2030년 정도 되면 전기차를 몇십만 대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극적 대응이었죠. 근데 세상이 바뀝니다. 유럽의 환경 규제가 열렸고 더 이상 하이브리드를 인정하지 않고 하이브리드가 중국에서 NEV 크레딧 포인트도 받지 못하고 유럽에서는 25년부터는 하이브리드도 저 규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앞당깁니다. 그래서 스바루, 스즈키와 연합을 하고 5년을 앞당겨 전기차 플랫폼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죠. 토요타는 지금은 더디지만 하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연구 개발을 해온 게 90년대에 시작한 현대기아차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차가 3, 4등을 해왔습니다. 내연기관보다 잘해왔었던 거죠. 현대기아차가 35년 됐다면 폭스바겐이 같은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 8년 됐습니다. 그리고 BMW와 벤츠가 각각 1년 반, 1년 됐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질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저는 내년에 단순히 저희가 자동차, 현대차가 4분기에 1.1조를 할 것 같아요. 1.2조를 할 것 같아요.
올해 일회성 비용을 빼면 현대차가 4조를 벌었는데 내년에 5조를 벌 것 같으니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콜도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야, 이 신차 사이클로 돈을 벌어야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자율주행, 우리가 이미 얘기를 많이 했던 소재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BMW가 아무리 섹시한 얘기를 많이 해봤자 자율주행은 지금 바틀렉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센서 가격이 2억에 달하는데 대중화를 위한 가격 인하, 더불어서 오류율, 자동차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를 10%에서 5%를 만드는 건 쉽지만 이 5%가 3%가 되고 2%가 되고 0이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5G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전기차 시장에서 대응을 못해 돈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 회사는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지금 바로 핸드폰에서 BMW The Next Nokia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는 내년에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에서 큰 이익을 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관전 포인트는 이 과징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방점이 꽂혀 있으니까요. 그 과징금을 내지 않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그로스를 내년에 보여주고 전기차 시장에서 내가 앞서갈 수 있고 내연기관과 다른 그림으로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것은 단순히 현대기아차를 지난 20년을 그려보면 주가와 이익이 똑같이 가는 PER이 8배 고정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걸 넘는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늘 똑같습니다. 모든 주식은 올해 이만큼 벌어도 내년, 내후년에 10배, 100배 넣을 수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고착화되어 있던 점유율 게임이 이 시장의 등장과 과징금 부과 같은 규제를 통해서 달라질 거고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 현대기아차의 리레이팅 스토리가 단순히 차를 얼마 팔아, 인센티브가 얼마 내려가 이런 영업 지표를 넘어 새로운 궤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